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에 대해서 경쟁사회에서 지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서브 주인공이자 뭐 주인공이긴 하지만 고구신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벌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살아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든요. 네, 글쓰기의 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1호 만화 박사님 한상정 인천대 교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동호 시인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1980년대의 만화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90년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얘기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방송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어서 들으셔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의 특징 뭡니까? 90년대는 사실 80년대가 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90년대는 정말 이렇게 활짝 핀 시기였어요. 원래는. 만화의 시대. 그래서 심지어 100만 부 정도는 우습게 가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용비불패라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슬럼덩크라든가. 슬램덩크 뭐 워낙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슬램덩크 같은 알만한. 경우는 일본 만화잖아요. 네. 그러면 판권을 사서 여기서 찍어서 네, 나가는 거죠? 90년대는. 90년대는? 네, 80년대는 안 그랬지만 90년대는 그렇습니다. 아, 네. 80년대는 그냥 무한복제의 시대. 그렇죠. 그때는 일본이랑 저희랑 이 콘텐츠 관련된 교류를 할 때가 아니었기 맞아요. 때문에 당연히 한일 문화교류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니었나요? 네, 큰 결심으로 하셨죠. 그렇죠. 97년 이후 하면 되겠죠. 이제 드디어 메가 히트작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당 10만 부 정도는 쉽게 팔렸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만화방이 여전히 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화방 예를 들어서 3만 부 그리고 기본 뭐 10만 부 이렇게 나가면 그 사실 챔프 같은 잡지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죠?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구조였냐면, 그러니까 만화 잡지가 만들어지고 잡지가 일단 팔리고, 그 다음에 이 잡지에서 연재된 작품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하면 그게 만화방으로 쭉 팔리고 오. 개인들도 사고 이랬기 때문에 작가들이 당시에는 사실 작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오. 네.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 문화 개방을 하면서 동시에 뭘 가져오냐면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센 법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18금 이상의 그런 만화를 배포하거나 또는 전시하거나 또는 보여주거나 하면 바로 감옥에 넣는 이런 센 법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필형을 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당시에는 만화책이 굉장히 이렇게 잘 유통망이 쫙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앞까지 문방구까지 다 있었던 그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일거에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문방구 주인이 또는 만화방 주인이 이 만화가 어떤 건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만화책 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속도 엄청 심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샘플로 몇 개만 케이스를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니까 그런 면에서 수많은 이제 유통 공간에서 만화책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야,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러니까 만화의 전성시대가 열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화를 많이 보니까 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만화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당시가 인터넷이 막 발달하기 시작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니네 아직도 만화를 돈 내고 보니 다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만화책을 다 스캔해서 맞아. 시켜요. 맞아,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맞아. 그거랑 불법으로? MP3 맞아요. CD에서 음악도 음반 마찬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네, 그냥 막 네. 뿌리고. 네.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책을 출간했어? 그럼 내일 이미 디지털판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쵸. 책이 안 팔리죠. 안 팔리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드는 작품들이 불법 유통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시장이 더 출렁어지는 불법 거죠. 다운로드죠. 불법 다운로드. 굉장히 많이. 진짜 그게 문화가 쇠락하고 그러니까 흥성하고 쇠락하는 게 그런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네. 막 몰려가지고 쫙 화제가 되면 그거를 이제 네. 불법적으로 혹은 그 저작권 문제를 그렇게 막 깨지고 그다음에 또 그걸 규제하려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또 주저앉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랬을까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화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중할 만한 하나의 어떤 표현 형식이다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80년,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있었던 그 심심함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만화책 태우고 만화책 때문이야. 아, 뭐 그 만화에 이런 대한 어떤 여전한 그 부정적 예, 인식 때문에.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가치가 있고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렇게 쉽게 법을 만들거나 그쵸. 또는 이렇게 그 디지털 파일로 그렇게 유통을 시킬 때 아무런 정책 장치가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우스운 거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좀 네. 속상함이 있는 거죠. 만만했을 수도 네. 있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그 흥성했던 네. 출판 문화 시장, 출판 만화 시장이 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쭉 주저앉기 시작했고 물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딱 지금부터는 없어 이건 아니고 여전히 인기가 있는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은 나름 출간이 계속 되긴 했지만 상당수 예를 들어서 젊은 작가들이나 시인 작가들은 갈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맞아. 네. 그때 만화들이 아무것도 그래서 단행본 중에 괜찮은 작품들은 다 비닐 포장을 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총보법 이후에 생긴 현상입니다. 근데 아, 문제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도 내용 때문에.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은 조금만 보면 이렇게 쉽게 해지니까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닐로 싸는 건 환경 문제나 여타의 문제가 정말 있는 거죠. 그러게. 네. 자, 그렇게 해서 만화 이제 저 단행본 만화 시장이 일종의 몰락을 하면서 사람들은 200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2000년대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드디어 웹툰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출판 시장 쪽에서 이제 일거리가 더 이상 없어지니까 출판 만화, 그러니까 학습 만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학습 만화. 당시에 유일했던 그 출판 만화는 학습 만화 시장만 살아남았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네. 왜냐하면 뭐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는 원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기억나세요? 마법 천재. 맞아, 마법 이런 천재함은. 쪽들, 예.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고. 그리스 로마 이야기도 있었고. 네. 아니면 이제 엄청 사줬어 맞아요. 진짜 우리 애들한테.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나중에 작가들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자비 출판. 뭐 이런 식으로 자비 출판. 네, 자기가 출간하고 이런 유형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의 작가들이 웹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곳이 없으니까. 드디어 우리 강풀의 순정 만화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2003년 정도가 되면 동양의 웹툰이란 용어가 처음 쓰여진 거는 네. 저기 보니까 99년 인터넷 만화 방송국 NEBS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당시의 작가들은 웹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좀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궁핍했었고 저희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원 제도에 수혜를 많이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거냐면 잘 되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안 되는 쪽에는 지원을 오히려 안 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반대로 네,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화가 정말 힘들었는데 당시엔 지원을 거의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몇 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쌀 포대 나누고 와서 손이 떨려서 그림을 못 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노동을 했었던, 해서. 네,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손이 떨리니까 맞아요. 이랬던 시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그림 그리는 분들은 네. 이 손이 자동으로 기억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시인만큼 어려운 직업이었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는 몰랐어요. 늘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는 산지 않았나 이렇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생각했는데 정말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감이 있어요. 저는 물론 만화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화가 분들이 항상 뭘 하시냐면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연구자들이나 특히 이제 교수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순간에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울분 항상 열심히 해오고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 뒤통수를 맞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예. 예, 지금도 뭐냐면 약간 속상한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웹툰을 막 이렇게 칭송하는데 그 근자에 있는 게 뭐냐면 웹툰이 돈이 된다. 웹툰이 우리나라를 그렇죠. 홍보한다. 상업성이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언젠가 만약에 웹툰이 돈을 못 벌어오면 옛날처럼 또 이렇게 망치로 막 때릴 건가? 예, 이런 그런 피해 의식 같은 게 좀 남아 있구나. 예, 우리 여전히- 만화가 지금은 그야말로 진짜 이 컨텐츠의 중심 베이스가 돼가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그런 다시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 같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네. 거군요. 왜냐하면 6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잘 나가려고 반복돼서. 하면 항상 이렇게 망치를 맞고 아.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게 그래서 진짜 반복되었기 그 말이 때문에 맞아요. 정부는 문화적인 영역에 진짜 관여하면 안 돼. 그냥 지원만 해줘야지. 그런 말을 많이 그걸 하죠.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손을 담그려고 하고 그러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어쨌든 웹툰의 그러면 원형은 아까 신동호 씨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풀의 순정 만화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다양한 양태의 그 뭐 마린 블루스나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웹사이트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데 올리는 작품들이 있긴 했지만 웹툰이라는 방식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약간 세로 스크롤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처음 또는 대중적으로 인지된 건 강풀 작가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신동호 시인도 그럼 강풀 작가가 시작이었죠. 제가 이제 그 웹툰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는 친구들이 야 26년 강풀에 26년 있어. 오. 그거 좀 한번 봐봐.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라는 게 거의 이제 학생운동하고 뭐 이랬던 그렇지. 애들인데 그걸 보니까
이 전두환을 암살하는 얘기야. 그렇죠. 약간 있죠. 이렇게 대리만족이라 그럴까. 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만화를 그리는 강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식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아무튼 웹툰이 저에게 좀 가까이 다가오게 한 계기가 그 26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저 한 교수님은 처음 웹툰을 딱 접한 게 저는 아마 스노우캣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이제 스노우캣도 원형 생각난다. 이전에 예, 그 스노우캣을 이제 먼저 보기 시작했고 디지털로 이런 작업을 하네. 근데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기대가 없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근데 에세이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유형이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예측을 못하셨구나. 네, 못하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아까 이제 니네 만화를 돈 주고 보니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돈을 낼 만큼의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놓고 그렇죠. 보면 웹툰이 상당수 오랫동안 무료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적어도 레진 코믹스가 2013년에 등장하는데 그 이전까지. 그러면 2003년에 처음에 이제 강풀이 다음에서 이제 강풀 작가가 시작하고 13년까지 거의 10년간 작가들은 원고료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네,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뭐 10만 부가 되건 옛날처럼 100만 부가 되건 상관없이 무조건 원고료 땡. 그 작가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러는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그래도 만화 작가들이나 그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저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철학적인 대화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도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화가 원래 그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화라는 게 네. 원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표현 형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뭐 그렇지만 어떤 작가들은 계속 질문을 제기하고 그렇죠. 이런 작가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만화는 그렇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만화 체계 시대와 웹툰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어쩌면 댓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만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비평을 네.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기는 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네. 됩니다만 이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가 웹툰 산업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신동훈 씨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랄까 직접적으로 창작자와 어떻게 향유자가 같이 만나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책임성 있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게 더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대신 또 자기 만화에 대한 친랄한 비평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예민하죠. 근데 네, 진짜 네. 작가들이 대부분 또 예민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작가들 정말 끝날 때까지 안 본다는 작가들도 있고요.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 그리고 신경증이 생기는 작가들도 있어서 사실 좀 댓글을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해주면 어떨까. 두 분은 부탁을 좀 댓글을 드리고 달아본 싶습니다. 적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잘 읽지도 못하고 그 이상하게 댓글 다는 것도 지금도 잘 못하겠어요. 아니 저도 간혹 이제 댓글 안 신동호라는 이름의 어떤 기사라든지 관련한 소식이 나왔을 때 예, 사람들이 댓글을 달을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주 그걸 드물게. 봅니까? 저는 보죠. 보는데 이제 좋은 댓글 10개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나쁜 댓글 하나가 저를 2, 3일 동안 괴롭히죠. 그거라 뭐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평가거든요. 그거 강의평가. 주관식 평가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웹툰은 그런 독자 간의 소통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또 네. 독자들끼리 그 안에 소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이 만들어지는 그래도 또 거니까. 궁금하니까 또 보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마음이 아프다가도 좀 지나면 그래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있어.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까. 내 친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써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웹툰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저희가 한상정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뽑은 최고의 웹툰을 사전에 여쭤봤었어요. 1위, 2위, 3위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웹툰이니까 오늘 선택한 웹툰? 저 뭐 1위부터 주관적인 겁니다. 네, 주간입니다. 주간이고 사실 뭐 상당히 많지만 그냥 세 작품 정도만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미생. 첫 번째는 윤태호 미생이고요. 작가. 네. 1위. 네, 두 번째는 송곳입니다. 송곳? 네.
이 작품 모르세요, 설마? 저는 봤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 작품을 모를 수가 저는 있- 봤어요. 헐, 너무 충격적인데? 죄송합니다. 학자가 좀 실망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실망해요. 그리고 도롱이란 작품입니다. 그건 네. 몰라도 되는 건가 보죠? 아니요, 이건 이제 읽어봤어요, 도롱이? 저는 이건 못 봤습니다. 이 작품은 실망하십시오, 빨리. 아니,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최근작이라서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두 작품은 원체 회자가 되는 작품이라 맞아요. 예,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다. 미생은 알죠. 윤태호 그쵸? 작가도 잘 알고. 네.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윤태호 작가가 2000년대 우리 선거도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랬을까? 네. 저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예,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 대중적 픽션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또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다라면 웹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작품은 단행본으로 보는 것이 밀도가 훨씬 뛰어나고 연출을 보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웹툰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도 책으로 엮였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더 집중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할까? 그렇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은 원래 출판을 목적으로 출판을 이제 감안을 하고 만든 작품이라 예. 굉장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최규석 작가는 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만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화 작가들이 이 시대에는 그 시인이나 소설가들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었던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훨씬 더 뭐랄까 작품으로서의 영향력도 높았던 네, 그렇게 시절이죠. 생각합니다. 미생도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네. 이 작품은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 문제와 그리고 어떤 그 신뢰 또는 그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 이게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미련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암시입니다. 선거 모른다고 그랬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선거 막 찍으려고 그러네. 선거 드라마로도 나왔나요? 맞습니다. JTBC 심지어 아주 유명한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안 선거선. 그렇군요.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무시를 당할 줄 몰랐어. 도롱이도 재밌겠네요. 도롱이. 이 작품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작가에 대해서 신인이에요. 시인이라고. 신인. 첫 작품이에요. 첫 신인.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고 그쵸. 이제 네임밸류가 있으신 작가분이지만 이 작가는 처음 한 작품인데 제가 되게 아니 어떻게 첫 작품으로 이런 작품 만들어낼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스토리, 연출, 의미 그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윤태호 작가의 문화생 출신 조금산 씨 거도 재밌다. 물론이죠. 네. 재밌죠. 송곳에는 명대사가 너무 많다. 그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송곳의 명대사는 정말 이거는 회자될 만하죠. 예를 들어 뭐 하나 갑자기 찾으실 생각이 수 안 나네. 있겠어요? 지금은 제가 본 지가 좀 돼가지고 자 찾으실 동안 신동호 시인님의 픽도 한번 볼까요? 아니 확실히 그 윤태호 작가님이 이렇게 이 세계에서 훌륭하시긴 한가 봐요. 저도 제가 픽한 게 윤태호 작가 작품인데 이끼입니다. 이끼 알지? 예, 그러니까 영화도 이끼를 봤지?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을 봤어요? 예, 보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너무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 웹툰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유료 결제하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문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문학이 가진 서사보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웹툰이나 만화가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절망감도 아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끼를 꼽고 싶습니다. 그 서사가 너무 저는 가슴에 깊이 와닿고 그 당시에 아무튼 그 종교 문제 이런 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배의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저에게 교훈을 줬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시나리오에서는 못 봤던 접근이고 네, 소재고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너무 한 동네의 작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윤태호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대사가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에 대해서 경쟁사회에서 지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서브 주인공이자 뭐 주인공이긴 하지만 고구신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살아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거의 뭐 명대사의 향연인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실 수가? 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꼭 읽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그 다른 책들도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많은 좋은 작품들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약간 웹툰 쪽도 있지만 또 큰일 잘 났다. 다 안 읽은 것도.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웹툰은 사실 좀 접근성이 쉬우니까 그렇긴 한데 좀 잘 모르는 작품들, 모를 수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다이란 작가님인데 저도 이제 뵌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분은 이런 류의 작품을 하십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다라면 네. 네, 이제 컬러인데 웹툰식 컬러랑은 되게 다르죠 느낌이. 약간 네. 수채화 같은 느낌도 있고 유화처럼 유화 이렇게 같은 그리신 느낌도 작품이에요.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한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되게 이 작품들을 보실 때 제가 권하는 것은 막 급할 때 보시면 안 되고 집에 들어오셔서 샤워도 딱 하고 여유 있을 침대나 이렇게 책상이나 이렇게 딱 앉아서 아니면 소파에 널브려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휴가 같은 데 가서 네, 보면 맞습니다. 좋겠다. 되게 좋습니다. 이런 작품이고요. 아무렇지 않다. 네, 아무렇지 않다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사실은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수는 있어요. 탁선님 말고. 네. 저도 이제 이 난다 작가. 캐릭터 본 적 있어요. 네, 난다 작가의 이제 그렇게 간다고? 엎드간다고? 아니, 진짜. 나도 본 적 있어요. 예, 이 작품은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화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네, 네.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화고요. 이 작품은 제가 오늘 탁 작가님한테 선물할까 싶어서 우와. 들고 온 작품인데요. 이거는 아티스트. 마영신이라는 작가인데 최근에 그 엄마들이라는 작품으로 합의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상을 타신 분이에요. 그 엄마들이라는 작품은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로 정말 엄마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술가의 어떤 뭐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그런데 네,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꼭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아티스트. 작품은 정말 아주 잔잔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느끼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되게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이 읽을 때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틈틈이 가혹한 엄마 뭐죠? 틈틈이 기록한 엄마 마음. 틈틈이 기록한 유승희 엄마 작가. 마음. 네, 네. 난 틈틈이 가혹하다 그래서 표현이 멋있는데 이랬는데. 가혹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런 작품들이 또 오늘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고 사실 또, 엄청 많은데. 네. 또 우리 예, 신동호 씨 있는 저는 이 텍스트로 평생을 살아와가지고 이 텍스트 없는 거를 보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텍스트 없는 거 두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곳에서라는 돌바람 해녀 아마 제주도 관련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아무튼 텍스트가 하나도 없는 그림으로만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너무 스토리 전달이 잘 되는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작품이 누구 거예요? 이 작품은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 현홍아선 작가입니다. 제주도에 현 씨가 많으시니까 아마 제주도 분이신 것 네. 같고 요거는 이제 외국 작품인데 그 그레고리 파나치오네라는 분이 그린 사랑의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정말 바다를 사랑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역시 텍스트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걸 보면서 담백하게 그 우리가 말풍선이라 그러나요? 그 말풍선을 내가 한번 마음속으로 채워넣어보는 이런 경험을 하면 굉장히 그 상상력이라든지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SF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까지 나온 공각기동대 관련된 모든 영화와 모든 그 애니메이션을 다 봤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구입하고 한 우리나라에 나온 초판 뭐 공각기동대. 예, 값 3,500원. 그래서 1, 2권. 이건 지금 아마 싸지 않았네요. 예, 근데 이거 팔면 아마 되게 비쌀 거예요. 지금 공각기동대 1, 2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2,500원이었으니까 3,500원이면 조금. 예, 이게 좀 그 당시에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 만화 이거를 덕후들이 자기 거 자랑하는 것 같아. 맞아.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 집에 좀 있는데 다 갖고 오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각기동대. 저도 공각기동대는 좋아요. 예. 너무 멋있고 잘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부분에서 꼭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일본 작품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공각기동대가 끼친
그 단지 SF나 영화라든지 뭐 그런 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현실 세계나 AI나 그 과학자들에게 끼친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런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또 작품을 그렸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신 세계를 그 SF에 이렇게 담아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한성정 교수님 그리고 신동호 시인과 함께 만화사를 쭉 훑어봤는데 사실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이거 그 매번은 못하겠지만 가끔 어떤 특별한 작품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럴 때는 우리 한상정 박사님만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옆에서 또 거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한 작품을 딱 놓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너무 한 좋을 것 작품이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 한두 가지. 너무 좋죠. 송곡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또 이제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건 만화라는 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 다른 점이 있고 그 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지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습게 보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만화라는 것을 보는 방식은 그 어떤 다른 형식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식입니다. 지난번에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만화는 온전히 오롯이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빨리 이미지와 텍스트와 말풍선과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독을 해 나가면서 읽는 과정이거든요. 생각보다는 머릿속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형식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만화는 이제 제가 2시간 정도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좀 더 독자를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감상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그러니까 하죠. 그런 착각, 네. 그 뇌를 그러니까- 쉬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저도 전혀 지금 그 그렇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뇌를 쓰면서 동시에 쉬는 느낌을 주는 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그 머리 없죠. 저처럼 또 어렵게 쓰는 사람은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상영 교수님 그리고 신동호 시인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빨리 또 기회를 만들어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2주간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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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